강의 우리 듣고 끝나고 나서 어제처럼 우리 기념 촬영하고 그리고 나서 사인회를 우리 책 가져왔죠? 네. 우리 그래서 사인회 우리 권장인 소장님 책 사인회를 또 어제처럼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네네. 그 순서대로 네. 네.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니까 좋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노트를 다 나눠줬는데 가지고 있죠? 예, 이 노트는 눈으로 보는 용이고 여러분의 공책에다가는 필요한 메모할 것이 있으면 기록하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AI 시대가 됐죠? AI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AI 시대에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오늘 다루려고 해요. 뭐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지능은 다 알 거고 무슨 말인지 그죠? 지능이 뭔지는 다 알죠? 지능은 알 거고 창의적 지능, 사회적 지능. 사회적 지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자꾸 누구와 싸우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인싸라고 하죠. 인싸 들어봤나요? 예, 걔랑 같이 있으면 좋고 같이 지내고 싶고 그래서 그 아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지능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AI 시대가 돼가고 있고 창의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이 필요하다고는 말을 하는데 모든 대한민국 아이들 손에 또 동시에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이걸 들고 있으면 절대로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말은 저렇게 하면서 실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외국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세계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30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는 만 14세 이하의 SNS 이용 금지법에 찬성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아예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는 모든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와 영국은 특정 나이 미만이면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유럽 사회에선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지금 상세히 말은 안 하겠지만 여기 써 있는 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이 학교에 아예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을 집행을 이미 2024년부터 하고 있고 지난해도 확대를 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나라들은 굳이 아이들이 학교에 아예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할까?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인공지능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어요. 선생님도 인공지능을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오늘 같이 생각할 건데 자,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걸 잘해요. 제가 인공지능한테 네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말해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 그림도 제가 그린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글씨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잘하는 거 말해봐.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말해봐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인공지능이. 내가 잘하는 거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잘하고
쉬어보자. 자, 반복적인 작업을 잘하고 정확한 계산을 잘하고 패턴 인식을 잘하고 여기 이제 하나 빠졌는데 또 뭘 잘하냐면 패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패턴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뭘 잘하냐? 번역을 잘해요. 통역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은 우리는 한 사람이 100개 말을 통역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쟤는 한 사람이 자기 혼자 100개 말, 150개 말도 다 동시 통역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가 너무 없잖아요. 그죠? 아니 혼자 150개 나라 말을 다 통역하고 있으면 우리는 뭘 하고 살죠 이제? 그런데 인공지능이 또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만 잘하는 거. 창의적인 사고, 두 번째 중요하죠. 감정적 교감, 네, 복잡한 의사소통, 윤리적 판단 이런 것들은 나는 잘 못하고 네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랑 경쟁해서 이기려면 왼쪽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절대적으로 우리는 오른쪽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왼쪽 길을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오른쪽 길을 간다는 게 뭐냐? 2016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미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이런 시대가 올 걸 예상을 했어요.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건데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뭘 해야 되나 해서 고민해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왜 안 사라지지? 됐네.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두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된다. 세 번째는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 네 번째는 사람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협업,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어요. 앞에 3가지가 바로 창의적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3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나머지 두 가지가 사회적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표에다가 만들어줬죠. 그리너라고 시간 보낼 필요는 없어요. 거기 여러분에게 노트를 줬으니까 이해를 하면 돼. 아, 저런 건가 보다. 근데 이 2가지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2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읽어볼까요? 고차원 사고력 또는 언어와 문해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 2가지를 묶어서 고차원 사고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뭘로 만들어지냐면 언어와 문해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언어 지능이 필요하고 문해 지능이 필요하다는 거. 문해라는 말은 글자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다 읽죠? 한글 다 읽죠? 그게 문해력은 아니에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자를 이해하는 거죠. 매년 대학 시험을 보려면 수능이라는 걸 봐요.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데 거기에 언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1교시 언어 시험을 봐요. 거기에 100점을 맞는 것이 바로 문해력이에요. 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을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국어예요. 아니 한글 다 읽잖아요. 한글 다 알잖아요. 못 읽을까요? 고3이 돼서? 근데 답을 몰라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국어 시험에 100점을 맞으면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바로 이 언어와 문해력이 저 5가지를 다 꿰는 구슬을 꿰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뇌에는 바로 창의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별도로 존재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앞쪽에 있는 뇌예요. 이거 뇌를 이렇게 둘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뒤쪽도 있고 앞쪽도 있는데 바로 이 앞쪽에서 하는 일이 여기가 창의적 지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라고 그러고 요 아랫부분이 사회적 지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이 협력해서 우리가 사회적 지능을 만드는데 요 두뇌가 잘 발달되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시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시키는 걸 하는 사람도 있고
인공지능을 내가 시켜먹는 사람도 있는데 둘을 가르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언어와 문해력을 갖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사실은 여기 하야하러 여기 와서 2주 동안 하는 일은 뭐냐? 바로 뭐 하는 일이에요? 언어하는 일이에요. 문해력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혜로운 부모들이 존재한다면 우리 아이가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해야 좀 똑똑한 아이가 될까?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가 잘 일도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한다면 방학 때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내야 돼요? 하야 캠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2주 동안 하는 일이 저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이것이 진짜 AI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쭉 풀어보려고 해요. 좀 덥다. 자, 언어, 우리가 말을 하는 것과 글을 읽는 것이 왜 창의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인지를 보면 첫 번째는 언어가 발달되면 그만큼 사고력이 발달된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얼마큼 생각을 잘할 수 있냐면 언어를 갖고 있는 만큼만 생각을 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포르투갈 말로 생각해 보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포르투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포르투갈 말로 어떤 생각을 해보세요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말을 다 하고 있지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생각도 잘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어떤 친구는 무슨 말을 시키면 단어 몇 개만 얘기를 하고 맨날 똑같은 소리, 좋아요, 좋았어요, 괜찮아요, 됐어요, 이런 말밖에 안 하는 친구가 있다면 머릿속에도 그 생각밖에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의 크기, 생각의 크기는 언어의 크기와 같다.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서, 학교 선생님들한테서. 소장님, 요즘 애들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못해요. 사고력이 떨어져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 아이 뇌 속에 뭐가 지금 잘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언어가 안 만들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기반 시설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기반 시설이라는 단어 나오죠? 기반 시설이라는 말은 도로. 자, 여기를 오는데 여기 아무런 도로가 없이 산을 넘어서 와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큰 도로가 다 깔려 있죠. 지하철도 있죠. 선생님도 동대구역에서 지하철로 이렇게 편하게 왔는데, 이런 길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을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사용하려면 전기도 잘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무인도에 가보면 전기도 없고 통신도 안 되고, 그러면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는, 길을 만들어 놓는 거, 전기, 수도, 뭐 상수도, 하수도 뭐 해서 통신 이런 걸 만드는 걸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두뇌가 잘 발달돼서 창의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이 되려면 바로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지금 생각이라는 것은 언어만큼만 일어난다, 그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자기와 대화예요. 결국은 우리가 나와 대화를 한다는 것이 생각하는 건데, 별로 대화하니까 뭘로 해요? 대화. 물론 몸짓으로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각은 언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뇌를 찍어보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움직이는 뇌가 바로 생각을 할 때 움직이는 뇌 영역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기 앞쪽 부분인데 뇌 앞에 전두엽 쪽이에요. 앞쪽에 책 읽을 때 뇌를 찍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빨갛다는 얘기는 뇌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너 코끼리가 어떻게 코를 이용해서 물을 잘 삼키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게 코로 더 물을 먹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여기가 빨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뇌에서는 계속 언어라는 도구를 돌리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발달과 사고력 발달은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생각이 없어요. 사고력이 부족해. 그러면 책 읽히세요. 이야기를 많이 나누세요. 언어가 발달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그걸 안 하고 딴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학원을 자꾸 보내려고 그러고 뭐 문제를 자꾸 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표도 그려졌지만 언어가 없을 때는 역시 언어가 없으면 생각도 없게 돼. 비개념적 언어를 갖고 있으면 사고도 비개념적이 되고 점점 언어가 커지면 언어가 점점 많아지면 분량이 커지면 생각의 폭도 점점 확대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어 능력은 곧 학습 능력하고도 일치해요. 여러분 이제 뒤에도 좀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 듣는 건 똑같아. 시간은 학원 가서 앉아 있는 것도 똑같아. 근데 성적은 차이가 나. 그럼 우리는 머리 탓을 해요. 그죠?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가 안 되는 것 같대요. 쟤는 나랑 똑같이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쟤는 머리가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속는 거예요. 그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그 머리는 뭐냐면 그 아이 안에는 언어가 많다는 뜻이에요. 어휘력이 많고 글을 읽으면 금방금방 이해하는 능력이 많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 능력은 언어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건 단지 말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언어라는 그릇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고민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지? 그러면 진단은 딱 하나예요. 나는 아직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구나. 언어를 잘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진단하면 되는 거예요. 처방은 조금 더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이 부족하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지식의 문턱 아시죠? 문 넘어갈 때 이렇게 턱 있잖아요. 이게 높으면 문 넘어 다닐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어렵고 넘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언어라는 우리 뇌에 언어라는 것이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 이러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 문턱을 낮추면 되거든요. 근데 문턱 낮추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딸도 홈스쿨을 했는데 학교도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교과서를 본 적도 없이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런데 고1 때 수능을 봤는데 국어 문제를 2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리고 인강 들으면서 다른 모든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2학년 됐을 때 수능 봤는데 전부 하나씩밖에 안 틀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인강 들으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그렇게 뭐 좋은 머리는 아니지만 제 딸은 저보다는 머리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거 보면. 그런데 왜 그게 되냐? 언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어려운 인강을 들어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책 막 이렇게 두껍고 1940년대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에 1945년 50년 요때 스웨덴에 있는 학자가 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50년대식으로 학자로서 평생 살고 책을 썼으니 이 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 어렵게 썼어요. 그러니까 알아볼 사람이나 알아봐라 이런 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같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책을 가지고 어른들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어른들도 되게 어려워하고 저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핵심을 알아서 핵심을 요약하고 이렇게 발표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는데 줌으로 공부했는데. 그러니 뭐 웬만한 교과서에 나오는 책 내용에 설명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졸업할 때까지 전화 문자 되는 폰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심심하면 뭘 했겠어요?
책 봤겠죠. 어렸을 때 늘 책을 보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언어라는 장치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 거예요. 자, 저는 이 어휘, 우리 뇌에 얼마만큼의 어휘량과 글자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학습 능력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볼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엘리사 얘기인데 열왕기하 4장 4절 6절이에요. 한번 잘 보이나요?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보이네요. 자, 한번 너는 한부터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예,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의 교장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거기에 선지자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선지자 훈련을 받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교실에 이 중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가족이 두 아들과 부인이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남자가 일을 안 하면 이제 굶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와서 얘기해 줬어요. 아우 선생님 그 집 애들과 엄마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든데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팔아서 식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준다고 하니 구할 수 있을 만큼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구해와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가서 엄마랑 가서 동네방네 가서 이제 빈 그릇을 구해온 거예요. 한 10대 개 구해온 거죠. 그릇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릇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근데 기름은 계속 나오는데 그릇은 몇 개밖에 없다고요? 1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기름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다 차니까 더 이상 부어줄래도 부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AI 시대가 오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 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붓듯이 여러분 뇌에다가 엄청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능력을 다 받으려면 여기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본인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 그릇을 늘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그릇이 뭐라고요? 언어와 문해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고 그게 바로 어휘력이고 그게 바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그릇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나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휘력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실상이 어떤지.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냐고 반문하는 학생.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을 시장에 가면 반찬이 많다고 풀이하는 학생.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왜 욕을 하시느냐고 따지는 학생. 금일은 금요일, 사흘은 사일을 뜻한다고 확신하는 학생. 일선 교사들이 꼽은 대표적 문해력 저하 사례들입니다. 전국의 교사 5,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달 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91.8%는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6.6%는 한 반에서 10명 중 2명 넘게 글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전보다 수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직각, 평각, 청자, 백자 등 한자를 토대로 한 용어가 많은 수학이나 사회, 과학 과목은 용어 설명에만 따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단어 뜻을 몰라 이해를 포기하고 무조건 암기를 택하는 학생들도 꽤 많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교사들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매체의 과도한 사용과 독서량 부족,
그리고 어휘력 부족을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문해력을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소리내어 글을 읽고 모르는 단어는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너무 재밌죠?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세로로 세워져 있는데 가로등이라 그래요? 세로등이지.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이거 못 알아들었을 거야 지금. 그지? 너 몇 학년인데? 미안해. 1학년 손 들어봐. 1학년. 왜 세로로 세워져 있는데 가로등이라 그럴까? 잘 모르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를 몰라도 맥락이 있어요.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맥락이 있잖아요. 그죠?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몰라도 이런 뜻이겠구나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없으면 학습, 뇌에서 아무리 우리가 공부 시간 많이 보내도 학습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언어는 또 사회성 지능, 창의적 지능과 사회성 지능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뭐 어렵지도 않아요. 설명하기가. 나만 만나면 짜증내고 욕하고 이런 친구 만나고 싶어요? 나만 만나면 아우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오늘 괜찮아 보여, 아우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잘 나왔는데, 이런 얘기 해주면 걔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있고 싶지. 그거예요 그거. 예, 그것도 뭘로 한 거예요 지금? 다 말로 한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기분을 좋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 친구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뭐 나는 마음은 좋아, 나 저 친구한테 참 좋은 말 해주고 싶어,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친할 수가 없는 거죠. 언어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공감, 이해, 협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존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 사회성 발달, 그것도 역시 언어 발달과 비례한다. 자,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감정을 행동으로 분출하는 대신에 언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사실은 언어로 잘 자기 감정을 표현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주먹이 먼저 잡고 나가려고 그래요. 화를 먼저 내고 성질을 내고. 왜냐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몸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죠. 몸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들은 으르렁거리면서 지 맘에 안 들면은 몸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왜 짐승들은 말로 안 하고 몸으로 할까요? 왜? 말할 줄 모르니까. 동물들은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면서 몸으로 하는 거예요. 폭력으로.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발달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그 언어는 그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통제와 조절 능력을 만드는 데도 언어가 그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기를 잘 통제해야 상대방과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언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동안에, 글을 쓰는 동안에 이걸 진정 시간이라 그래요. 내가 화가 날 수는 있죠. 그죠? 우리도 화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짜증 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힘들 수 있죠, 마음이. 그럴 때 그걸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과 글로 표현하면 말과 글을 할 동안에 뇌가 진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화를 내는 데 있죠. 화가 나는데 걸리는, 화가 딱 날 때 코르티솔이라는 여기 단백질이 나오는데 그게 유통기간이 15초예요. 15초. 그러니까 15초만 참으면 화는 사라지게 돼 있어 원래. 화가 확 나서 뇌에서 화나 이럴 때
그 코르티솔이라는 단백질이 우리 뇌에다가 막 그냥 화내도록 만드는데 15초 지나면 얘들이 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왜 우리가 방귀를 뽕 껐을 때 처음에 냄새가 확 나잖아. 그 좀 지나면 어떻게 돼? 냄새? 사라지지?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인 거야. 뇌에서 화가 나면 방구를 뽕 끄는 거야, 뇌가. 그럼 코르티솔이라는 단백질이 나와서 뇌를 막 성질나게 만들어. 근데 얘가 몇 초 간다고요? 15초. 15초 지나면 방귀 냄새 사라지듯이 여기서도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초 동안 뭘 해야 되냐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쭝얼쭝얼쭝얼 하면 말하는 동안에 얘는 사라져서 화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 뇌에서 언어가 풍성한 사람들은 분노를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생각과 행동 사이에 시간 지연 15초 이걸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 재밌는 예가 있어요. 여기 이제 셀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8살 셀리. 8살 얘가 셀리예요. 8살짜리. 화 났어요? 안 났어요? 화 많이 났죠? 네. 이것도 제가 인공지능한테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말주머니에 말도 지가 다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8살 셀리는 혼자 이렇게 블럭 갖고 놀고 혼자 놀이를 해요. 혼자 놀이하면 이렇게 막 쌓고 놀잖아요. 근데 5살짜리 남동생이 있어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내가 뭔가를 갖고 놀려고 그러면 걔가 그냥 지 놀면 되는데 슬금슬금 다가와가지고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 부시는 거, 내가 하는 걸 막 건드리는 거예요. 언니 심심해 같이 놀자 그러면서 막 내가 하는 걸 방해해. 그럼 나야 안 나요? 방해하지 마. 이거 망치면 가만 안 둬. 막 험한 말도 하지. 죽여버릴까 막 이렇게. 수아는 안 그럴 것 같아. 자, 그래 이제 싸우니까 막 울고 이제 막 울죠. 동생은 이제 막 때리고 막 그러고 언니가 뭐 가만히 있겠어 누나가? 말로만 하겠어요? 아니지. 말로만 안 하지. 동생인 친구들 누나가 막 떠오르지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는 나타나죠. 남매가 싸우면 엄마 나타나. 그러면 엄마가 보통 누구 편 들까요? 동생 편을 드는 거야. 너는 누나가 돼가지고 동생 잘 데리고 놀아야지. 그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맞냐 뭐 이러면서 맞아요. 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셀리 입장에서는 어때? 더 화가 나지. 지금 얘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나 화나게 했는데 엄마는 왜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도대체? 그 엄마는 지금 동생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 딸 셀리가 너무 나빠요. 나쁜 딸이에요, 나쁜 딸. 동생이 나쁜 거지. 그래서 이제 막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그 정신과 선생님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딸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해답을 줬어요. 셀리한테 가서 네가 화나는 거 알겠는데 화가 나면 공책에다가 네가 왜 화가 났는지 얼마큼 화가 났는지를 다 써 글로. 그래서 엄마한테 가져와. 이걸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집에 가서 너 화가 나면 그렇게 막 화를 내지 말고 다 네가 왜 화가 났는지 엄마가 잘 알 수 있도록 써서 말해줘.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변명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이제 자기 이제 막 속상하고 억울한 걸 막 쓴 거예요. 이 동생이 말이야 그냥 지가 그냥 엄마 누나 허락도 없이 그냥 막 지 막 내 거 망치고 막 그런데 엄마는 또 거기다가 대고 막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막 이제 쓴 거예요. 쓰면서 이제 좀 속이 좀 풀리는 거지.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막 화내는 것만 썼어. 처음에는. 근데 또 화가 나는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걸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쓰면서 이제는 동생이 왜 날 괴롭히고 못되게 굴까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쓰다가.
그래서 동생도 심심해서 지 혼자 놀기 심심해서 나한테 왔나 보다. 동생 입장을 생각하게 된 거 쓰다가 보니까 쓰는 거 이 언어가 일어나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화가 난 걸 막 쓰다 보니까 생각이 같이 움직이면서 아 동생이 지도 심심해가지고 사실은 내 이 그 블럭을 망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도 껴서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글을 또 쓰기 시작하는 거 그 밑에다가. 그러다가 또 좀 지나니까 그러면 얘가 오면 내 거 방해받으면 안 되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 너 왔구나 하고 걔가 이렇게 놀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방해받지 말아야지 대책까지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딱 오면 똑같이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놀다고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심했구나부터 시작해서 대책까지 다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울 일이 없는 거. 오면 준비가 돼 있잖아. 그래 네가 악동으로 왔지만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너 여기서 놀아. 그리고 같이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대책을 세우니까 평화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우리 딸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또 누나 면도 세워지고 동생 앞에서 권위도 생기고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어떤 의사가 책에서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언어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뇌를 잘 만들어 놓으면 사회적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지능을 만들어 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어른이 돼서 AI가 다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또 연결을 해서 사람과 잘 만들어가는 그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언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언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언어는 1번 잘 듣고 누군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군가 말을 하면 1번 잘 듣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으로부터 언어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두뇌는 언어 습득 장치라는 게 있어요. 언어 습득 장치.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태어나면 뇌 안에 장치를 하나 갖고 있어요. 말소리가 들어오면 작동이 시작되는. 이건 사람만 있는 장치예요. 원숭이는 이런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새끼를 여러분이 데려다가 매일 말을 해도 10년 동안 말을 해도 원숭이는 말을 배울 수가 없어. 왜? 언어 습득 장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기가 응애하고 딱 태어나면 이 장치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넣어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젖 빨면서 똥 싸면서 엄마 아빠 하는 얘기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장치가 켜져서 언어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치의 특징이 있어요. 이 장치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장치는 소리가 들어올 때만 켜져요. 소리가 안 들어오면 안 켜져.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어떤 황제가 인간이 최초에는 어떤 언어를 했을까? 지금은 나라마다 다 사람마다 종족마다 민족마다 다 말이 다른데 인간이 최초에는 어떤 말로 했을까? 이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동굴에 넣는 거예요. 동굴에 넣어놓고 우유만 먹인 거예요. 얘가 최초에 어떤 말을 하나 보려고. 네? 얘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가지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아기가 어떤 말을 했을까? 히브리어를 제일 먼저 했을까요? 이탈리아 말을 했을까요? 그럼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은 소리가 들어와야만 이 장치가 켜져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장치는 소리가 들어오면 켜지니까 좋은 말을 많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 남의 말을 잘 듣는 친구들, 엄마가 하는 말 잘 듣고 선생님 하는 말 잘 듣고 이렇게 잘 듣고 많이 듣는 친구들이 언어량이 풍부할 수밖에 없게끔 뇌는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스크린 자극은 어때? 스크린 자극. 스크린을 보고 있으면 시각이 이 눈으로 보는 그 자극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뇌가 소리를 들어서 이 장치, 언어 습득 장치를 켤 수 없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두뇌 감각 피질, 그러니까 정보, 눈으로 보는 정보도 눈으로 볼 때 뇌가 움직이겠죠. 소리 들을 때 움직이죠. 냄새 맡을 때도 움직이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있을 때 촉감도 움직이죠. 그 다음에 배에서 점심을 먹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배는 안 고프겠지만 점심 굶은 친구가 있다면 계속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이것도 뇌로 들어가겠죠. 뇌는 많은 감각 정보들이 들어와. 그걸 담당하는 것이 감각 피질인데, 너무 놀라운 건요, 감각 피질의 50%가 시각이에요. 시각. 뇌의 절반은 보는 것만 처리해. 그러면 듣는 거를 처리하는 피질은 몇 퍼센트? 그러니까 몇 배 차이에요? 시각과 청각은 차이가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 얘기를 듣고 있을 때는 뇌가 하는 일이 소리 듣는 거 외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볼 게 없잖아요, 별로. 물론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겠지만 볼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 뇌가 소리를 듣는 5%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제 얘기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크린을 통해서 뽀로로를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뽀로로를 보고 있으면 이 시각 정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느라고 뇌가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뽀로로가 하는 말소리가 5%가 듣기에는 너무 시끄러운 잡음이 많은 거예요, 시각자들이. 그래서 소리를 집중할 수 없으니까 이 장치가 잘 안 켜지는 거예요. 마치 여기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시에 막 엄청 시끄럽게 떠들어. 모든 친구들이 막 소리를 좀 떠들어. 엄청 웅성웅성하겠죠. 그런데 둘이 소곤소곤 얘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이 소리 때문에. 뇌가 그 상태인 거예요,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3살, 5살, 7살 이럴 때 식당에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밥 먹을 때 기다리면서 이러고 이제 뽀로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차에서도 이러고 보고 있고, 교회에서도 앉아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고, 이러고 있을 때 뇌는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어떤 소리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처리하는 신호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말소리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 습득 장치를 대부분 꺼놓고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언어 발달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 40대 엄마들이 이걸 몰라요. 선생님 얘기를 안 들어서. 선생님 얘기를 여러분처럼 자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래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선생님 눈에 보면,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냥 엄마 아빠 차 마신다고, 엄마들 얘기한다고 차 마실 때 애는 흔히 틀어놓고 그러고 살잖아, 아이들. 그죠? 보이죠, 그런 거 많이. 그럼 뇌는 언어 습득 장치가 지금 켜져 있다, 꺼져 있다? 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 발달이 안 되니까 세로로 세워져 있는데 왜 가로등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영상만 보고 있으면 이제 나오네. 여기 뇌는 지금 시각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언어 습득 장치가 꺼져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두뇌는 익숙하고 편한 것을 먼저 선택해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영화를 보는데, 미국 영화를 본다고 해보세요. 미국 영화를 보는데 말은 영어로 나오죠. 근데 한글 자막이 있으면 자막은 잘 보여. 근데 영어 소리는 잘 안 들리면 우리는 안 들리는 거 들으려고 애를 쓸까요? 뇌가 잘 보이는 거 그냥 그거 보려고 할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익숙하고 편한 거를 먼저 선택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뽀로로를 볼 때 그림은 눈으로 보는데 문제 있어, 없어요? 얘가 그림 보는 데는 아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지만 얘가 하는 말소리를 알아들으려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그 언어가 많이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말 듣는 건 어려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느라고 소리를 자꾸 안 듣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의미로 바꾸는 이게 이제 언어인데 이게 풍부하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스크린이 엄청 방해를 주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만들어진 언어들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실험을 봤더니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또래와 대화하는 친구들보다 어휘력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친구들과 대화만 하면 동생하고만 얘기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단어만 쓰게 되는 거예요. 말은. 근데 엄마 아빠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엄마 아빠가 쓰는 말은 내가 쓰는 말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자꾸 그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언어가 들어오고서 장치를 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희귀 언어 잘 안 쓰는 평소에 안 쓰는 단어들은 친구랑 얘기하면 아는 것보다 엄마 아빠랑 얘기할 때 무려 몇 배? 10배 이상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거저 얻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과 이런저런 대화할 때 잘 귀담아 듣는 것도 언어 발달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언어 발달은 말소리의 양도 많이 듣는 것도 켜는 거지만 품질이 또 중요해요. 품질이 또 중요한 거예요. 이 품질은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 뇌가 훨씬 더 장치를 잘 켜더라 이거예요. 관계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는 잘 안 켜더라 이런 소리예요. 자, 뽀로로 봅니다. 우리 이제 3살 때, 5살 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뽀로로 보고 있어요. 근데 뽀로로 보다가 뽀로로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뽀로로한테 질문하면 뽀로로가 대답해주고 가나요? 그냥 가나요? 내 말 개무시하고 그냥 지 얘기만 계속해.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리고 뽀로로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딴짓을 하고 있어. 그럼 뽀로로가 너 왜 내 말 안 듣고 딴짓해 하고 막 화내 안 내요? 화도 안 내. 그러면 이 뇌 입장에서는 저 뽀로로 나와 관계 지금 있어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뇌는 의식적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저 말이 무슨 의미지? 이걸 의식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뇌가. 관계 없는데.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반응 안 하면 엄마 승질 내야 안 내요? 또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데 엄마 들은 척도 안 하면 나 화 나야 안 나요? 예, 이게 좋은 품질의 언어인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 안 기울이면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스크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그들의 말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그림, 영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소리가 갖는 의미에 크게 뇌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 일반 아동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엄마 아빠랑 주로 시간 많이 보낸 애들이에요. 집에서. 요 찜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 찜은 엄마 아빠가 농아예요. 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찜이라는 애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서 말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뭘로 말을 배웠냐면 TV로 말을 배운 거예요. 애니메이션 보면서. 스크린으로 말을 배운 아이예요. 얘는.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하기는 해. 일반 의사소통을 하긴 하는데 주로 뭘 봤냐면 화면을 보면서 말을 배운 친구예요. 그런데 복수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은 100%인데 얘는 30%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었다와 내가 밥을 먹었다를 구별 못한다는 뜻이에요. 현재 진행형 문법적으로 지금 내가 밥을 먹는다, 어제 밥을 먹었다, 내일은 밥을 먹을 것이다. 이게 다르잖아요, 다 말이. 근데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얘는. 예, 짐이라는 애는 그 능력이 30%밖에 안 돼요. 그 100점인데. 이거 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스크린을 통해서 말을 배운 아이는요, 당연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관사는 좀 어려우니까 이 일반 아동들은 70%, 8%, 80%대인데 얘는 그것도 3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소리를 들을 때는 품질이 아주 낮은 차원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언어의 기반 시설을 이 그릇들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스크린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림책을 보든 책을 보든 서로 친구랑 놀든 이렇게 심심하니까 뭘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하도록 기회를 주고 여러분을 키웠다는 것은 엄청 미래를 내다본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엄마 아빠가 되게 훌륭하신 거예요. 그렇게 키웠다면. 그렇게 키웠으니까 여기까지 보냈겠죠. 아이의 언어 발달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보고된 사례가 있다. 청각장애인 부부에게서 정상 청각아이로 태어난 짐 형제. 짐의 부모는 자신들이 언어 자극을 못하기 때문에 언어 습득 초기에 텔레비전으로 언어 자극을 했다고 한다. 짐의 문법 능력은 일반 아동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복수형 사용은 일반 아동의 30%, 현재 진행형은 32%, 반사 사용은 33% 정도다. 텔레비전 자극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부모의 언어 자극과 텔레비전의 자극,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제가 시계를 잘 안 보고 열심히 강의를 했더니 시간 너무 많이 갔네. 3분의 1밖에 못 됐는데 이제 큰일 났다. 빨리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듣고 지금 여러분은 듣는 것도 잘 지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공부할 때 잘 듣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것은 글을 잘 읽는 거예요. 글을 잘 읽는 것으로부터 언어는 발달돼요. 문해력은 이해하고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자를 이해하고 글자를 정리하고 말로 글로 표현하는 능력, 이걸 통칭해서 문해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단계는 글을 읽는 거예요. 글을 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글만 떼면 다 해요. 그런데 읽은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게 맥락상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문장, 맥락, 구조를 파악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네 하고 알아보는 거죠. 이게 이제 2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거죠. 내 말과 내 글로 써내는 과정. 요 단계를 우리는 문해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런 능력이 바로 언어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바로 언어로 표현된 것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질문. 그 질문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을 잘 읽는다는 것, 성경을 잘 이해한다는 것.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브루타를 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이해를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잘하면 결국은 우리가 창의적인 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만드는 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책이 뭔지 아세요? 제일 비싼 책. 성경? 성경 그렇게 비싸잖아. 몇만 원이면 사요. 책값이 500조. 500조짜리 책이 있어요. 페이스북이라는 책이에요. 이 페이스북 X가 이게 이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저커버그. 이 사람이 500조짜리 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29살 때 자기 재산이 50조였는데 그걸 사회에 환원했어요. 사회에다 다 재단을 만들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1% 남겨놨어요. 그 1%가 5천억 원이에요. 5천억 원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49조 5천억 원은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했어요. 29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책을 만들었을까? 비결이 뭘까?
괜찮아. 안 보여도.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그럼 도움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뭐 어쩌라고. 내가 뭐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종족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러면 저렇게 돈을 버는가? 왜? 근데 유대인의 IQ는 평균 94밖에 안 된대요. IQ 좋은 걸까요? 우리나라 평균 IQ 106이에요. 우리나라 세계 1위예요. 1위. 유전자적으로는 우리가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에서 그 인구도 많지 않은데 우리가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5위인 거 아세요? 군사력 세계 5위예요. 우리 지금. 우리는 인구 대비 자원 대비 영토 대비 너무 훌륭한 삶을 사는데 그 뭐 때문이다? IQ가 좋아. 유대인들은 94. 근데도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이렇게 보세요. 하버드 대학의 30%, 미국 억만장자의 40%, 역대 노벨상 수상자 30%가 다 유대인이야. 근데 지능은 45위야. 이 45위는 50개 나라 중에 45위예요. 그럼 꼴찌야, 꼴찌. 근데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 이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다 잘라내고 결론만 말하면 얘네들은 3살 때부터 엄마 아빠랑 질문하고 답하기를 맨날 했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13살 손 들어보세요. 13살. 우리 친구들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어른이에요. 성인 됐어요. 근데 13살에 시키는 게 아니고 13살에 토라를 가르칠 수 있으면 성인식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의 의미는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이게 성인식이에요. 토라는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있죠? 이 성경 5권을 놓고 누군가에게 설교를 할 수 있으면 돼. 지율이 가능할까? 왜? 13살인데 가능해야지. 안 살았어? 할 수 있어. 수아는 고1이니까 가능하지? 뭐 성경 한 구절 놓고 5분 설교 뭐 못하겠어? 여기 그런 연습하지 지금. 설교 훈련 하지? 그거야 그거. 그러면 성인식을 해주는 거야. 너는 설교할 수 있으니까 성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 성인식 할 때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한 바퀴 돌아요. 어른들 앞에서. 나 봤죠? 나 이제 성경 가지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나 어른 대접해줘.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시위하는 거 시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13살에 성인식 해야 되잖아요. 친구들은 다 성인식해서 어른 대접받는데 우리 애만 찌질이처럼 애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하냐면 성경 한 장 읽고 질문하고 답하기를 하는 거야. 성경 가지고 매일. 그런데 이걸 했을 뿐인데 두뇌가 바뀐 거예요. 고차원적 사고. 아까 얘기한 창의적 지능이 막 만들어진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종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똑똑하면 아이랑 앉아서 뭐 하면 되는 거야?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유대인처럼 질문하고 답하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유라. 그런 거야. 유대인들이 별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이미 여기서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질문할 때 첫째는 관찰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질문이요? 예, 강의 노트에 제가 해보라고 했는데 자, 관찰 질문은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자, 보여줄게요. 잘 보여요? 요게 우리 딸 대학교 1학년 때 자기 자취방을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딸이 대학 들어가서 2학년 때구나.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했고 2학년 때 자기가 자취방에 그 자기 자취방을 그린 거예요. 자기가 그냥 끄적끄적. 원룸에 원룸. 학교 앞 원룸에서 이제 자기 삶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자 대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의 자취방에
그림을 보고 있어요. 관찰 질문. 자, 관찰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지. 자, 관찰해 보세요. 이제 질문하는 거. 여학생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여학생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요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누워서 여기 이거 저기 그 받침목 허리 이렇게 바닥에 놓고 지금 스트레칭 하고 있는 스트레칭. 이게 관찰 질문이에요. 여학생은 뭘 하고 있나요? 이게 질문이야. 답은 누워서 스트레칭 하고 있어요. 요가 매트에 누워 있어요. 이게 답이야. 자, 관찰 질문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컴퓨터는 어디에 놓여 있나요? 예, 이게 관찰 질문이야. 그러면 답이 뭐야?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어. 이렇게 하죠? 관찰한다는 게 그거예요. 보이면 묻고 대답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 질문 만들어 보세요. 응? 좌석? 아, 와우. 냉장고 어디 있어 근데? 나는 안 보이지 왜? 세탁기. 여기 싱크대. 오. 이게 관찰이에요. 관찰이 뛰어난 친구들은 나도 못 보는 이 냉장고예요. 냉장고에 자석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 나한테. 어디에 있어요? 냉장고에 옆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관찰을 잘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많은 걸 저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였어요. 우리 남학생은 뭘 관찰했는지 질문하고 답해봐. 어? 예. 어디 있을까 많이 했으니까 좀 다른 질문을 바꿔. 어디 있을까 말고. 그래 좋아. 예. 걸려 있는 추리닝은 무슨 색일까요? 이게 관찰 질문이야. 답은 뭐예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뭐 할 말 있어? 뭐? 전자밥솥은 어디 있나요? 보였구나. 예. 자, 됐어. 이게 핵심 아니야. 자, 이게 관찰 질문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다음 이제 해석 질문도 있고 맥락 질문도 있고 적용 질문도 있는데 해석 질문은 why, 왜와 관련된 거, 왜 해석을 해야 될 거. 자, 여기서 뭘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뭐가 없어? 좋은 질문이에요. 이 기드란 필라, 기드란 베개 있죠? 기드란 긴 베개. 예. 저 긴 베개는 뭐 할 때 쓰는 걸까요? 이런 게 해석 질문이에요. 저게 왜 저게 존재하는가? 왜 필요한가? 바디필러. 바디필러는 왜 있을까요? 이런 게 해석 질문이에요. 왜 있어요? 저 친구가 혼자 형제가 없어요. 혼자 자취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워. 잠잘 때 뭘 끼고 자야 돼. 뭐래도 끼고 자야 돼. 이게 해석 질문이야. 자, 해석이 뭔지든지 이해됐죠? 그게 왜 거기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 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자, 맥락 질문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여기 문짝이 없는가? 맥락이 없잖아. 맥락이 어디로 들어왔는가? 문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 강의 노트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다는 못합니다 지금. 자, 강의 노트 보면 제가 써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두 암송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암송한 거 맞아요? 자, 암송한 친구들 해봅시다. 모든 시작. 예,
이 구절에 관찰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그림을 보고 관찰하듯이 뭐가 관찰되는가 한번 거기 2페이지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관찰하기로 3개 질문 만들기 있죠?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하나만 질문해봐. 뭐라고 질문하면 돼? 그 구절 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구절에 아까 그림 보고 관찰하듯이 보이는 걸 질문하고 답해보라는 뜻이에요. 하나 써봐. 하나.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해. 방법만 알려줄게. 질문 하나 써봐. 아니 저 구절에서 뭐가 질문이 될 수 있을지. 하나 써봤어요? 모든 친구들이 다 써보세요. 정답 있는 건 아니야. 이건 관찰은 내가 하는 거니까. 아까 저 친구가 냉장고에 그 관찰했잖아. 나는 냉장고 어딘지도 몰랐는데 관찰이야. 그러니까 네가 관찰하는 거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됐죠? 다 썼어요? 예.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관찰 질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나? 어떤 성경? 이 관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어디에 유익한가? 어디에 유익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이게 답이죠. 거기서 관찰한 거죠. 거기 다 있는 거죠. 있는 거 찾는 거예요. 그다음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나?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거를 질문하고 답하는 게 관찰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큐티를 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일단 이 관찰을 하면서 질문 만드는 것이 문해력인 거예요.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교과서를 공부해도 이 관찰 질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 질문은 왜 거기 있는가라 그랬죠. 왜 하나님의 감동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는데 감동이 뭐지? 감동은 뭐야? 이게 해석 질문이에요. 감동은 뭐예요? 감동. 그렇지. 감동이야. 같은 마음으로 썼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의로 교육해? 의? 뭐지? 이런 걸 이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답도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어디가 찾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의로 교육한다는 건 이런 뜻일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맥락 질문은 왜 이 문장이 여기 서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유익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잖아. 유익하다. 유익하니 하고 다음에 뭐가 있지? 이게 맥락 질문이에요. 뭐가 유익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모든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되도록 유익하다. 이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 이유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적용 질문은 그야말로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태도로 성경을 읽겠는가? 내가 말씀을 대면하여 읽을 때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됐으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지고 4개의 질문만 만들어서 나눠도 설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비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문해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글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책을 얼마나 읽느냐 봤더니 우리나라 중학생들 중3 900명 이상 조사했더니 책 읽어요 안 읽어요? 거의 안 읽어요. 거의. 가끔 읽는 것까지 포함하면 70%는 책을 진짜 안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 책 안 봐요. 책 안 보면 두뇌에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만들어질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질문은 이거예요. 질문. 아니 AI 시대, 영상 시대, 유튜브 보면 다 있는데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 AI한테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는데 왜 굳이 독서를 해?
왜 굳이?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다 가르쳐 주는데 하지? 책을 읽지? 네. 근데 책을 읽을 때만 두뇌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작동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만들어져야만 지금까지 쭉 설명한 대로 우리는 창의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진짜 안 읽죠. 시간이 있어도. 왜 안 읽냐? 1번 뭐라 그랬어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훨씬 재밌어서. 우리 두뇌는 익숙하고 편한 걸 먼저 선택한다 그랬어요. 두뇌는 생존 기계라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래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자, 여러분이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하는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맥도날드에서 그 감자튀김 튀김통을 닦는 거예요. 4시간. 밤 12시부터 이제 영업 거의 끝날 때 되면 기름 꺼내고 이제 기름통 닦는 거 있어요. 그 알바 있어요. 새벽 4시까지 맨날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얼마를 주냐면 1시간에 10,000원을 줘요. 그래서 40,000원 버는 거예요. 40,000원.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알바가 있냐면 내가 아는 분이 그냥 거기 뭐 할 일은 없는데 잠깐 앉아가지고 4시간 동안 앉아서 책도 봐도 되고 뭐 놀아도 되고 뭐 스마트폰 해도 되고 그냥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는 것만 이렇게 이상한 사람 안 지나가나 지나갈 때만 이렇게 잠깐 눈 뜨고 저놈이 총 들고 가나 칼 들고 가나 이것만 잠깐 보고 있으면 돼. 그것만 시키는 거야. 4시간 동안 앉아서 아무것도나 해도 상관없어. 사람이 근데 한 2시간에 한 명씩밖에 안 지나가. 그러니까 별로 볼 것도 없어. 그냥 있으면 돼 4시간. 그런데 10만 원을 줘. 그럼 여러분 어떤 일 하고 싶어요? 그래도 노동의 가치가 있고 노동은 중요한 거니까 나는 그래도 땀 흘리면서 내가 돈을 벌 거야. 이렇게 돈 버는 거 싫어. 이러면서 밤에 잠 안 자고 하는 일 하겠어요? 뇌는 철저하게 편한 걸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뇌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거예요. 똑같은 뇌가 영상을 보잖아요. 쇼츠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뇌에서는 그냥 시각만 보고 있잖아. 근데도 도파민이 100개씩 나오는 거예요. 엄청 즐거운 거예요. 막 마약 먹은 것처럼. 뇌 입장에서 볼 때는 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막 10만 원씩 알바비 주듯이 도파민이 막 나와.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엄청 수고해서 막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뇌를 엄청 많이 써야 돼. 근데 도파민은 10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책을 읽는 게 좋아요? 뇌 입장에서 볼 때 책 읽는 게 좋아요? 영상 보는 게 좋아요? 당연히 영상 보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훨씬 재밌기 때문에 책을 안 읽는 것은 뇌가 하는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뇌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정보가 어디에 있대요? 인터넷에 있는데 왜 굳이 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은 여기다가 언어, 문해력을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나 없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정보를 책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얻고 있으니까 굳이 책을 안 읽어요. 엄마들도 아빠들도.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별로 그렇게 책을 열심히 안 볼 거예요. 요즘은 옛날같이. 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 왜? 정보를 얻는 거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런데 지금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은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정보를 얻으면 정보는 얻지만 언어는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책 안 읽고 폰만 보면서 왜 나만 못 보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다. 큰 문제 없어. 책 안 봐도. 그다음에 숙제 시험 공부하기에도 바쁘다. 맞아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책을 안 보는데 그래서 책을
읽으려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책을 읽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심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심심하면. 그래서 심심해야만 책은 읽을 수가 있다. 근데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 심심해 아우 심심해 책이나 봐야지 이거 돼야 안 돼요? 불가능해요. 여기 재밌기 때문에 뇌는 재밌는 걸 먼저 선택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마트폰을 사주는 부모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항상 어머니 잘 들으세요. 당신이 당신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사준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아들 앉아봐. 엄마가 너 주려고 스마트폰 사왔다. 근데 이거 엄마가 왜 주는지 알고는 써야 되지 않겠니? 있잖아. 네가 손에 스마트폰 있으면 절대 심심하지 않아. 그래서 책을 안 읽게 돼. 책을 안 읽으면 너는 사람이 될 수 없어. 사람이. 너 사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고심 끝에 이거 사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손에 있으면 1, 2년 지나면 3, 4년 지나면 점점 책을 안 읽다가 아예 책을 안 읽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이거 들고 살면서 거의 책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엄청 많이 쓰는데 학원 다닌다고 성적은 안 나오고 그 모든 시간을 공부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뭐 골치 아프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 있는 친구들도 이번에 이 그 캠프를 기점으로 해서 집에 가면 스마트폰 딱 해지해 버리세요. 그리고 책을 읽고 심심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두뇌 안에 언어를 만드는데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가 얘기해요 친구들한테. 그 못내 아우 나는 스마트폰 없이 못 산다 뭐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해. 얘들아 너희들 20살부터 스마트폰 써. 20살부터 써도 앞으로 100세 시대야. 앞으로 80년 동안 지겹게 쓸 거야 이거. 그때부터 써라.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언어를 만들어야 될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학습 만화는 어떨까? 학습 만화. 이거는 정보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여기도 역시 문해력을 키우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 만화는 사실은 글자책과는 뇌에서는 완전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만화를 볼 때는 책을 읽을 때랑 뇌 자체가 달라요. 여기 앞쪽 뇌인데 아까 창의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화를 보면 그림을 보기 때문에 앞쪽 뇌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책을 보고 있으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추론을 해요. 추론을 통해서 어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학습 만화를 보면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 단어가 이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일지 굳이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일지를 자꾸 생각 안 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없는 글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 안 하면 읽을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습 만화는 집에 있으면 다 없애버리세요. 싹 지워버리고 글자책 같은 시간 어차피 책을 읽을 거면 글자책을 보라는 거야. 뇌가 이렇게 달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가 어렵다. 여기 교과서에 실린 지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자들에게 이 글을 읽어보게 했습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글은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일부인 거죠.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지워보게 했습니다. 지우고 또 지우다 보니 글의 반이 새카맣게 지워졌습니다. 일단은 제 수준이 낮다는 거에 직감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볼 책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고2 혜진이도 교과서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하나하나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느라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텐데요. 그 2학기에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앞날이 걱정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과서를 펼치는 순간 읽기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힌 아이들. 왜 교과서 하나 읽지 못하냐고, 아이들의 문해력이 문제라고,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까요?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명에게 자기 학년의 교과서를 읽어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두 가지예요. 1번, 이 영상을 보느라고 글을 읽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하루는 24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다 볼 거 보고 나서 또 책 볼 시간은 없다는 뜻이에요. 유튜브 보는 친구들은 하루가 30시간이고 유튜브 안 보는 친구들은 하루가 24시간, 이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봤다는 얘기는 글을 못 보고 산다는 뜻이 우리 아이들이. 두 번째, 학습만 해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책을 겨우 읽는데 그 읽은 책이 뭐라고요? 학습만 한 거예요. 도서관에 가보면 애들이 그래도 그나마 도서관 오는 친구들은 훌륭해. 도서관이라도 오고 있어. 근데 다 펴놓고 보는 책이 초등학생들이 무슨 책 봐요? 학습만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학습만화를 보면 그림으로 이해하게 하지 문장을 내가 이해하도록 연습을 안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만화는 문해력을 방해하는 독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치우세요. 버리고. 그래서 지금 교과서 다 어렵대잖아요. 교과서 애들이. 왜? 단어가 어려워. 문장 표현이 이해 안 돼. 한자어가 많아. 지문이 높아.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어휘력이 딸린다는 것이고, 문맥, 문장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문해력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뇌는 책을 많이 읽으면 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근데 책을 안 읽으면 도로가 다 이렇게 끊겨 있어요. 다. 그러니까 전두엽에서 앞쪽내에서 창의적 지능과 사회적 지능을 갖다가 사용하려면 밑에서 뭔가 자원을 가져와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있는 친구들은 금방금방 갖다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긴 걸 읽어도 금방금방 다 내용을 이해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 안 읽으면요,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쪽내에서 뭘 갖다 쓰려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이거는 이제 글 쓰면서 공부하는 것의 장점인데 일단 시간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안 돼? 늦게 끝나도 괜찮아? 핵심은 눈으로만 그냥 영상 보듯이 봐가지고는 뇌에서는 학습이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인터넷으로 찾아서 프린터에서 답을 쓰게 했고, 이 친구들은 한 팀은 도서관에서 책을 직접 읽고 직접 요약 정리를 해서 답을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게 한 거예요. 숙제를. 여러분, 보통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인터넷으로 가고 싶지. 왜? 편하고 쉽잖아. 책 직접 읽고 요약하고 쓰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인터넷으로 한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요, 드래그해서 잘라 붙여서 프린트키 누르니까 출력 쫙 되고요, 진짜 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했지. 그런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자기가 쓴 레포트를 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은 정답률이 12%, 12점이에요, 12점. 자기가 제출했느라고 시간은 2시간 썼는데 그거 해놓은 거 물어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런데 책을 직접 읽고 자기가 직접 썼죠. 손글씨로 이렇게 쓴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친구들은 75%. 그러니까 12%와 75%의 차이. 그 글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그걸 내가 요약하려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직접 이걸 수행했을 때 진짜 학습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걸 우리가 단계별로 오늘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두 번째 AI 시대 시작. 네, 어려운 단어 나오죠. 비정형적. 아까 얘기했죠. 패턴. 모양이 있는 거는 AI가 잘한다고. 근데 모양이 없는 것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능력이 바로 문해력이다. 마지막 시작. 네. 앞으로의 세상은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AI가 시키는 걸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보는 친구들 자유롭게 너무 행복해 보이죠. 우리는 스마트폰도 못하고 재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역전돼서 우리는 앞으로 AI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3절인데요.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는 대충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불렀고 정했다는 거야. 이름. 이 이름이 뭐 이름? 이름은 이룬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야. 이룬다. 이루는 거. 이룬다. 이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름은 권장희예요. 장희는 항상 장자에다가 기쁘리자야. 항상 기뻐하라.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손자를 낳고 너는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 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장희야 이렇게 불러준 거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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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럼 나는 들을 때마다 나는 기뻐하도록 만들어졌구나.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60년 지나서 지금 62인데 62년 사는 동안에 항상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이름이 그런 거예요. 수아. 엄마가 수아에게 이름을 정해줄 때, 아빠가 정해줄 때 조수아라고 지으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지 않았을까? 잘 몰라? 선생님은요, 딸을 이제 첫 딸을 이제 갖고 8개월이 됐을 때, 제 아내가 임신한 지 8개월 됐을 때 산부인과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딸인 거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8개월 될 때까지 몰랐어요. 안 알려줘서. 근데 갑자기 딸이라는 거예요. 딸이야? 그날 와가지고 밤새 옥편 한자 사전 있죠? 한자 옥편을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 다 들쳤어요.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원하는 그 바라는 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삶이 뭐였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이었어요. 다니엘 12장 3절. 마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저는 우리 딸이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잘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이 되기 원했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가 있는 한자어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예자였어요. 예, 지혜로울 예자가 있어요. 지혜로울 예.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그래서 빛나는 단어를 찾게 됐어요. 사전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빛날 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린이라고 지었어요. 예린, 지혜롭고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이루라고 이제 이름을 줬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한테 내가 우리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고 밤새 예린이라고 이름 줬다 그랬더니 가수도 예린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엄청 실망했어요. 나는 밤새 뒤졌는데 이미 있어 그런 이름이? 그런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그 반에만 예린이가 3명이었어요. 그 반에만. 허예린, 노예린, 권예린.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가 25명, 30명 돼요. 예린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명이에요. 4명. 권예린, 남궁예린, 오예린, 김예린 4명이에요. 청년부에만. 그게 유행이었나 봐 그때. 나는 옥변을 밤새 뒤졌는데 말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설령 여러분의 이름을 정할 때 저처럼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잉태됐을 때 태어나려고 엄마 뱃속에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름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유라, 하나님의 율법이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과연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내 입을 시작. 자, 내 입을 날카롭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전 세대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려면 입이 날카로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이에요. 언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책을 읽고 어휘력을 키우고 잘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이 스크린보다는 언어를 배워나가는 이걸 날카롭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다 부을 수 있는 그릇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인데 그 비밀 병기가 되려면 날카로워야 되는 거예요. 날카로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어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주님께서 시작. 네. 이 1, 2, 3절은 세번역 성경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세번역 성경인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 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해내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하야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 이 하야 캠프는 바로 주님의 화살통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날카로운 화살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무기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하는 거예요. 하야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이렇게 큰 친구들은 설교 준비도 하고 토론하고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에 이미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도 600년 전에 이런 약속을 우리 각자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이걸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믿음으로 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을 거야. 그러니까 나 땡땡땡에다가 내 이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이름. 이해됐죠? 여기 빨간 땡땡땡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납시다. 서서. 잘 보이죠? 자,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바로 내가 이런 존재이고 이런 존재로 계획되어 있고 이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라는 자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 권장이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 권장이를 기억하셨다. 나 권장이의 말과 글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 권장이를 주님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나 권장이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나 권장이를 말씀하셨다. 권장이야,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자, 선체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하야 캠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된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암송하며 토론하며 또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는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아멘함으로 동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날카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을 봅니다. 주님, 여기 서 있는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이 친구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에 이들이 모두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둠이 더 짙어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로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뤄내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섬기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그다음 진행을 해주세요. 아 맞다. 기념사진부터 먼저 찍을게요. 기념사진 우리가 안 찍었네. 네, 우리